지금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한복판. 인구 600만의 곡창지대이자 세계 1억 명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나라, 파라과이. 하지만 이 땅은 지금까지 줄곧 양극화와 가난, 그리고 기다림뿐인 농사 속에 수십 년을 갇혀 살아왔습니다. 기술도 미래도 희망도 없던 그 땅. 그저 메마른 흙만 해마다 반복되던 그곳에 어느 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의 소득이 2배 가까이 치솟고 기후 앞에 무너지던 밭은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코레아라는 이름을 기도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마틴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농업개발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그동안 줄곧 도시 기반 농업 프로젝트만 담당해 왔는데 최근 들어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농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4년 겨울 세계은행에서 중남미 농업 프로젝트 평가 업무가 들어왔어요. 파라과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농업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죠. 이번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상사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제가 갑자기 현장 파견을 자원했으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몇 년 전 한국농촌진흥청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코피아 모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지원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 농민들의 자립까지 도와주더라고요. 파라과이 출국을 며칠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코피아 파라과이 센터에서 보낸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IPTA K07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참깨 시범마을 성과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처음 보는 품종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헥타르당 소득이 66%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20년간 농업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본 성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통 10%에서 20% 증가에도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데 66%라니 단순한 참깨가 어떻게 헥타르당 소득을 66%나 올릴 수 있지?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나 외부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비용 분석도 치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었어요.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이면서 수익은 늘렸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이미 코피아 모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성과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파라과이 출장에서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질성과 효율성이 정말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작은 씨앗이 정말로 파라과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을까? 그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이것이 제 커리어를 도시 농업에서 실제 농촌 개발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뜨거운 남미의 태양이 제 얼굴을 따갑게 때렸어요.
코피아 파라과이 센터로 향하는 길에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죠. 넓은 농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뭔가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박홍재 소장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소장님의 첫 인사말이었죠.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자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앉아 박 소장님으로부터 IPTA K07 참깨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품종을 개발하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라니. 처음엔 그냥 품종 개량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어요. 단순히 수확량만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박 소장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토양 분석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고 대신 녹비작물인 무쿠나와 작두콩을 심는다는 거였어요. 무쿠나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당황했죠. 박 소장님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쿠나는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콩과 식물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구의 농업기술은 대부분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의 순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지혜구나 싶었습니다. 친환경 윤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참깨를 심기 전에 무쿠나를 먼저 심어서 토양을 개선하고 병충해 저항성까지 높인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요? 박 소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배웠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무쿠나를 심은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병충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6년간 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 깊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 박 소장님과 함께 시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상쾌했어요. 차 안에서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직접 참깨 파종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농장에 도착하니 이미 현지 농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박 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현지 농민 리더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약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 소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오신 전문가분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오셨죠. 농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파종 시연이 시작됐어요. 박 소장님이 보행용 파종기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기계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는데 뭔가 정교한 느낌이었어요. 이 기계로 씨앗을 정확히 12cm 깊이로 심을 수 있습니다. 박 소장님의 설명이었죠. 12cm라니 왜 하필 그 깊이일까요? 제가 물어보니 박 소장님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얕으면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고 너무 깊으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6년간의 실험으로 찾아낸 최적의 깊이가 12cm입니다. 줄 간격도 정말 정확했어요. 30cm에서 45cm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격이 중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좁으면 통풍이 안 되고 병충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너무 넓으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실제로 파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농민 한 분이 파종기를 밀면서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시는데 씨앗이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 소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파종기를 잡고 밀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농민분들이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한 줄을 다 심고 나니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의 기술로 씨앗을 심었다니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신성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카를로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 씨앗이 우리 삶을 바꿔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노력을 보니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파종이 끝나고 농민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들의 진심 어린 기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100일 후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길게 느껴졌어요. 파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파라과이로 왔어요. 성장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박 소장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깨들이 많이 자랐어요. 농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에 씨앗을 심었던 그 자리에 초록색 새싹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돋아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로 재서 심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박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파종 후 35일째입니다. 곧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며칠 후부터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흰색과 보라색의 아담한 꽃들이었죠. 너무 예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카를로스가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른 농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외국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맞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키워온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카를로스의 말에 다른 농민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농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왜 믿으려 하지 않을까? 박 소장님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결과로 증명해 보일 뿐입니다. 잡초 관리 방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제초제를 듬뿍 뿌렸을 텐데 한국 방식은 달랐어요. 최소한의 제초제만 사용하고 대부분 손으로 뽑아냈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작년 같은 시기에는 벌써 병충해로 고생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무쿠나 효과입니다. 토양이 건강해지니까 식물도 건강해지는 거죠. 카를로스조차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병해가 적게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확량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꽃이 예쁘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헛된 결과를 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카를로스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스러워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외국 기술들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맞지 않았죠.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드디어 파종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수확의 날이 온 거예요. 저는 3개월 만에 다시 파라과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혹시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농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참깨 식물들이 제 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줄기마다 작은 꼬투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박 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자랐죠. 수확 방법도 특별했어요. 식물 전체를 베어서 7일에서 10일 동안 건조시킨 다음 탈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니 박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씨앗이 골고루 마르면서 품질이 좋아집니다. 농민들이 낫으로 식물을 베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들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결과물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건조 과정을 지켜보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농장에 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카를로스도 매일 나왔어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탈곡하는 날이 왔습니다. 기계로 탈곡하는 과정에서 참깨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박 소장님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헥타르당 805kg이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익으로 계산하면 842달러로 66%나 증가한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보고서에 적힌 대로였구나. 카를로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이게 맞습니까? 다시 계산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52% 증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서 모든 농민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카를로스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걸 사과드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농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카를로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농민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박 소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수학의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GMO 종자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의 최신 종자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영업 제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직접 담당자가 농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농민들에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종자를 쓰면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당장 계약하시면 첫 해 종자는 무료로 드립니다. 농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확량이 2배라니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카를로스조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2배가 나온다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 소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종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새로 사야 하는 건가요? 담당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그게 회사 정책입니다.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 소장님이 코피아의 진짜 철학을 보여주신 건 우리는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종자를 매년 사야 한다면 그게 과연 농민들을 위한 건가요? 그 말에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농민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비교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과 GMO 종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GMO 종자는 초기 수확량은 높지만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 기술은 토양을 개선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며칠 후 농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단기적인 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술은 여러분의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카를로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GMO 종자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상세히 설명했어요. 매년 종자를 사야 하고, 특정 농약만 써야 하고, 나중에는 종자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결국 농민들이 회사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박 소장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K 참깨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브랜드는 여러분 것입니다. 회사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농민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만의 브랜드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한국 기술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어요. GMO 회사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회의가 끝나고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건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죠. K 참깨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드론을 이용한 파종 기술이었죠. 드론으로 씨앗을 심는다니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었어요. 시범 실현 날 하늘에서 드론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처음 본 농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드론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농업이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성 농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존에는 남성들이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한국 기술은 체력이 덜 필요했거든요. 마리아라는 여성 농민이 대표적이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여성 농민 리더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가 너무 힘들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라요.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성 농민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경제적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52였어요. 투자한 돈보다 1.52배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는 뜻이었죠. 경제학자인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을 승인해 줄 거예요. 박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경제적 타당성까지 입증됐으니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늘려줄 거고요. 정말로 며칠 후 파라과이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에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씨앗의 약속. 이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씨앗이 파라과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줬거든요. 드론 기술이 도입되면서 농업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기존에 하루 종일 걸리던 파종 작업이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확도도 훨씬 높았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농민들이 감탄했어요. 여성 농민들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지역의 농업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여성도 농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수확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 시스템이 개선된 거였습니다. 토양 개선, 병충해 감소, 노동력 절약,
수익 증가까지 모든 면에서 성과가 나타났어요. 박 소장님과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줄 몰랐어요. 박 소장님은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농민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정신이 함께 전해진 거였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가치관이 파라과이 땅에 뿌리내린 거였죠. 드디어 파라과이를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농민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줬어요. 마을 축제에서 제가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축제장에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작은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씨앗 나누는 행사를 주도했어요. 작은 봉지에 참깨 씨앗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잘 키워서 더 큰 희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카를로스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엘리자베스 님도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리아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성 농민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도 당당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 소장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코피아 센터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박 소장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술이 아닌 인류의 언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이 파라과이에 전해준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철학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땅은 예전과 다를 거예요. 한국의 씨앗이 뿌린 희망이 계속 자라날 테니까요. 농민들의 삶도, 여성들의 지위도, 아이들의 미래도 모두 바뀔 거예요. 비행기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씨앗은 정말 남는구나. 한국이 심어준 이 작은 씨앗들이 파라과이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갈 거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세계은행으로 돌아가서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씨앗의 약속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씨앗이 세계에게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성과가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마틴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의 수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